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허 고득점자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2부까지 정주행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2부의 첫 번째 질문으로 특허 교재를 이제 볼 때, 이 교재별로 내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방법이 있다. 또는, 이 교재를 볼 때 이런 게 좀 불편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괜찮았다. 네, 그래서 뭐,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순서대로, 네, 기본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괜찮았다. 뭐,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기본서는 비단 박형준 강사님의 교재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서는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회독하게 되는 교재이기도 하니까 많이 읽다 보면은 수동적으로 교재를 읽게 되고 글자만 이게 눈으로 읽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서를 좀 불편하게 읽고자 했습니다. 그 뜻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두 문자를 일단 다 따서 이제 그 교재 옆면에 그 여백에다가 두 문자를 좀 적어줬고요. 그래서 처음에 회독을 할 때 목차를 읽고 그 목차의 내용에 따른 두 문자와 내용이 떠오르는지 떠오르면 그 챕터를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떠오르지 않으면 두 문자를 한번 봐주고 두 문자를 보고 판례 문구가 떠오르면은 넘어가고 판례 문구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제서야 내용을 보고 이제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읽어주고 판례 문구를 암기하고 그렇게 넘어갔고요. 책을 읽을 때 항상 그 판례 문구가 떠오르도록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처음에는 이 속도가 굉장히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암기를 빠르게 빠삭하게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 회독 방법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은 이제 나중에는 좀 숙달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볼 때 건조할 수 있으니까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 얘기 또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불편하게 읽으려고 했다랑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4월 말에서 5월 초 그쯤에 한번 매너리즘이 확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읽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읽는 게 아니라 활자만 읽는 느낌, 되게 정체되어 있거나 거기서 뭔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작년에 그 합격 고득점 하셨던 분들 중에 윤준기 변리사님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다음 페이지에 이게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회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분도 똑같이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계속 줘야 된다, 그게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는 민소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목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목차만 딱 펴놓고 그 파트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그냥 다 상상하면서 회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간접침해 파트 쪽이 초록색 박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간접침해 파트가 목차에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뭐 서설이 이렇게 있고 독립적 종속설이 있고 주관적 요소 있고 넘기면은 그 왼쪽 아래에는 중첩적 연쇄적 간접침해가 있고, 그 오른쪽 위에 가면 동일 균등이 있고, 그 아래가 막 만에 대한 뭐 의미가 뭔지, 또 넘기면 또 뭐가 있고, 쭉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를 다 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좋았던 점이 뭐냐면, 가끔씩 GS든 시험이든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전 그러면 그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판례가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야 되는데 그거를 평소에 연습을 다 해놓고 그런 회독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누락도 확실히 줄어들고 논점 찾기도 쉽고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다 보니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A급 논점들에 대해서만 그 목차를 보고 그 목차 안에 있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어떤 논점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외우는 거죠. 외우는 방식으로 회독을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줘야 된다. 뇌에. 그게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의 성향에 맞게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으면서도 자극이 세게 들어갈 방법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시각적인 방식으로 책을 이제 기억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진짜 간접치매라는 그 표현 용어 하나만 보고서 그 책 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박스까지 포함해서 다 위치까지 떠올리려면 굉장히 이제 책을 잘 이해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풀 때도 논점 추출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다른 얘기 해주실 분들 있으신가요? 네, 특허는 민소에 비해서 목차 자체를 외울 실익이 되게 적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를 볼 때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그래도 목차랑 그다음에 단권화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목차가 이제 저한테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한테 잘 와닿는, 자기가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자기가 답안지에 직접 현출해서 교수님을 강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목차 틀을 자기가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차 자체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누락되는 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차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단권화를 말씀드렸는데, 단권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티커 작업으로 GS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모아둔다든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GS에서 나왔던 판례들, 그런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조그맣게 붙여서 단권화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던 점도 좋았고, 저는 약 늘리는 게 되게 무서웠던 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오답 노트도 다 기본서에다가 해뒀는데, 영상이 이렇게 사진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42조 사망 1호 용의 실시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선결적으로 청구 범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써줘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제가 GS에서 자주 틀렸던 부분이었기도 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주제별로 다 이렇게 써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굳이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기본서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놓쳤었지, 이걸 선결 논점으로 써야지, 이런 거를 되게 생각하는 데 되게 좋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익액 128조 사항을 판단할 때도 많은 수험생들 분들이 보면은 고의 과실 여부 그거를 누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치매인지 여부조차 판단을 하지 않는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선결적으로 빼놓지 않고 써줬던 작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 책마다 이제 파트 위에 누락할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다 말씀 주시는 게 공통적인 게, 우리가 문제풀이랑 답안 작성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기본서를 다 회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진님, 네,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앞서 변리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이제 책에서 이제 위치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위치를 외우게 되면 간접침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처럼 판례가 많은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스크리닝을 하면서 어떤 판례가 좀 누락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암기 자체를 할 때는 스터디를 이용해서 암기를 했는데요. 저는 전화 스터디를 하면서 처음에 1회독은 30페이지 정도 30페이지씩 해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2주 1회독 정도로 쭉 하다가 이제 6월 말이나 7월부터는 일주일에 1회독 이 정도로 해서 계속 전화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암기 밀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파트, 저는 이제 정정 파트나
소송 파트에 대해서 판례가 좀 잘 안 외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암기 스터디 회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어려운 파트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다음 회독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암기 스터디 외에 별도로 회독은 이제 발췌독하는 거 아니면 거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암기 스터디 할 때 그 이제 정해진 분량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같이 진도에 나가실 텐데, 그러면은 그 내가 잘 못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못하는 부분 이런 데서 자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말을 잘못하면 뭐 벌칙 이런 게 있나요? 네. 벌칙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일단은 누군가에게 말로 현출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긴장감을 느끼려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질문을 할 때도 한 번 더 이제 저도 읽게 되니까 공부를 좀 할 수 있던 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옆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전화 스터디를 같이 하는 거는. 아, 전화 스터디는 아니에요? 네. 아, 그러죠. 아, 스터디 여러 개 하셨으니까 네. 또 다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기본서 회독을 할 때 좀 수동적으로 읽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하여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읽어보자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특허법 판례들 중에서 이게 특별한 사정이 문제되는 부분이 군데군데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이잡듯이 뒤져보자. 특별한 사정이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다 찾아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세반합실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거불시행 심취소 새로운 거절 이유 주장 가부랑 이제 기지구 실시를 반환, 그리고 합리적인 실시료랑 이제 실시권자 청구인 적격,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좀 중요하게 판례 문구에 끼워져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이잡듯이 찾아내면서 공부하면은 그냥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넘겨가면서 읽는 것보다 조금 더 좀 역동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좀 의미 있었던 해독 방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은 그 유료 OCR 같은 걸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 OCR을 일부러 안 했고 일부러 책을 읽은 그 종이책을 넘겨가면서 읽었는데요. 그래야 이제 힘들고 그래야 이제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첫 페이지부터 종이 넘겨가면서 이제 다 찾아내야지 하는 마인드로 읽었습니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아무튼 아까 두 문자 뭐라고요? 세반합실? 네, 이런 게 있었고, 다른 얘기인데 민소랑 상표도 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되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두 문자는 수기에 있으니 이제 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시험에 실시권자 청구인 적격 나왔는데 네. 그 세반합실을 활용을 하셨나요? 아, 네, 보이면은 바로 이제 쓸 수 있으니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판례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판례집을 볼 때 좀 이제 판례가 좀 많고 이제 중요도도 막 다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판례 원문도 너무 많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 답안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판례집은 이제 내용이 길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별 2개 이상짜리 이제 준특화 판례집에서 별 2개 이상짜리들을 위주로 읽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하루에 4-5개 정도 판례를 읽고, 판례를 읽었는지 확인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쉬운 질문, 예를 들어서 뭐
코팅 장치 판례에서 문제가 된 조문은 뭔지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15분 정도 전화로 질문하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중요도가 낮은 판례들은 배제하고 중요도가 높은 것 위주로 한두 번 정도만 회독을 했고, 최신 판례나 중요도가 높은 판례들만 따로 빼서 또 2, 3회 정도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진님께서 이제 판례 회독할 때 별표 2개 이상인 걸로 하셨고, 그 다음에 스터디 하시면서 간단한 질문들 이렇게 주고받았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판례집을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판례집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기득 시절에 판례 강의를 수강을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강의가 지금 40대까지도 되게 기억에 뭔가 남았었던 판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하 문제 3번? 그런 것도 되게 변리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셨던 거 생각나가지고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기득 시절 때 저의 불합격 요인을 생각하자면 그때 그냥 결론만 이해를 하고자 하였고 조금만 문제를 바꿔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점들이 문제였었고, 또 판례집을 어떻게 봤냐고 하시면 이제 저는 별 3개, 2개, 1개도 처음엔 다 봤었고 3개짜리는 이제 빨간 색깔 인덱스를 붙여서 따로 표시를 해두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코팅 장치 판례에서도 물론 무권리자 증명 책임이 정말 중요한 논점이기는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 선행기술 문헌 적격도 나왔었고 신규성 진보성 판단도 나왔었고 이렇던 논점들이 있었다는 걸 판례집을 봐야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은 문제에서는 GS에서는 증명 책임만 물어봤을지 몰라도 교수님들은 판례를 보시고 내는 거니까 이제 선행 기술 문헌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는 판례가 어떻게 포섭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보자고 했었고, 저는 나중돼서는 이제 그 요약집이라고 그 제목 아래 이렇게 짧게 변리사님께서 요약해줬었던 그 도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도표만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겠지, 그냥 머릿속으로 스캔하고 대충 판례 문구도 한번 봐주고 그런 식으로 판례집을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판례집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신 것 같네요. 혹시 그러면은 판례집은 판례집대로만 보시고 그 기본서에 이런 식으로 좀 뭐 정리해서 요약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건 별개로 그냥 기본서 회독대로 하고 판례집은 판례집대로 회독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고? 저는 판례집을 회독하는 거는 기본서만큼 열심히 하진 않았었고 그래도 따지자면 한 5, 6회독은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 회독을 하다가 그리고 판례집에 나왔었던 그런 중요 판례들 있잖아요. GS에서 나왔던 거. 그런 거는 이제 도식화해서 기본서에 붙여뒀었고 7월 달에는 판례집은 보지 않고 기본서만 봐도 이제 되겠다라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판례집의 내용도 기본서에 옮기는 그런 작업도 같이 했었습니다. 기본서가 되게 보물상자였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달에 기본서만 그렇게 돌리셔도 심적 안정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판례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생각나시는 것들 있으신가요? 저는 판례집 처음 볼 때 판례집의 목적을 딱 2가지로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그 판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고민 없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가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변리사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판례는 대법원이 문제를 풀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면 사안포섭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안포섭의 어떤 좀 틀 같은 거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해놓자.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목적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안포섭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판례가 측면에 이렇게 여백이 있다 보니까 거기 딱 레인지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진보성 쪽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출원 발명 특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행 발명 특정, 그다음에 대비라고 쓸 때도 있고 아니면 효과 1, 효과 2 이렇게 해가지고 측면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안포섭 수목차를 잡으면 어떻게 잡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레인지를 잡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파트별로 모았어요. 진보성은 진보성끼리 그 옆에 소목차 잡아놓은 거에 공통점을 막 찾았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그 소목차를 계속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기본서에다가 단권화를 다 해놨습니다. 단권화를 해놨고, 이거 외에도 사안포잡이 좀 길게 나와 있는 그런 판례들에 대해서도 다 수행을 했었고, 다만 사안포잡 말고 법리가 중요한 판례들도 있잖아요. 뭐 정정의 재심사 결과 되는지, 전원합의자 판례, 그런 거는 사안포잡보다는 법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 3개짜리 이상 판례들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고, 기본서에다가 단권화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거기 다른 분들이랑 조금 차별화를 했다면 판례 안에서 나름대로 키워드가 될 만한 부분을 하나 찝어서 그것도 같이 병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억이 난다면, 외우려고 하진 않았지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쓰려고 할 때 기억이 난다면 소목차에 그걸 언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목적 1, 그러니까 판례학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고민 없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뭘 했냐면, 이것도 똑같이 목차만 봤어요. 목차만 보고 이 판례의 네이밍을 봤을 때 문제되는 법리는 뭐였고, 어떤 법리가 쓰였고, 사안포잡은 어떤 식으로 했고, 결론이 뭐였다. 이거를 다 외워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목차만 보고 그런 것들을 외우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는데 모두 다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선이 그러면 한번 중간 정리, 판례집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 답안지는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거고, 판례집은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채점 기준은 이제 판례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은 맞으니까 판례집을 회독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거를 이제 숙달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선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사안포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려고 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찰떡 초코파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 사안 해결을 할 때 그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지득 루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핵심적 요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수적 요소를 찍어가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판례집을 회독할 때도 일단은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읽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핵심 부분을 찍어가면서 읽으려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사안 해결 때 어떤 논리 스텝으로 갔는지 요거를 체크해가며 읽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자 판례마다 어떤 논점들이 주로 문제가 됐는지들을 체크해가면서 읽으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의식하면서 판례집을 회독하시면은 너무 이제 판례집 회독을 할 때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걸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절묘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수험생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보통 문제가 사례집이랑 GS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론 공부할 때 기본서랑 판례집 있잖아요. 일단 문제를 제외하고 이제 기본서랑 판례집만 봤을 때 특허랑 상표가 이 비율이 다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표는 판례집 7, 뭐 기본서 3이면 특허는 기본서 7, 판례집 3,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혹시 좀 있을까요? 초창기에는 저는 판례를 진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한 6대4 정도로 오히려 판례집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판례집은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을 점점 줄였어요. 비율을 줄인 이유는, 원래는 비율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거 이제 문제 나오면 못 풀 것 같아요? 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판례집에 시간을 더 투자할 바엔 뭔가 오답노트를 더 정교하게 만든다던가 기본서를 한 번 더 회독을 한다던가 이런 데 더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례집에 대한 비율은 점점 줄이고 기본서에 대한 비율은 점점 늘리는 방식으로 비율을 좀 조정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판례집에 초반에 공부할 때는 이해도 향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줄이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비율을 좀 어떻게 가져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 공부할 때는 기본 수업 좀 더 많이 봤고요. 7대3, 6대4 잘 모르겠는데 기본서를 좀 더 많이 봐주자였고, 상표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판례 사실관계 숙지 및 이 논점 파악을 위해서 판례집을 더 많이 봤었습니다. 네. 아, 네. 보통 이게 조금 일반적이죠? 네. 네. 혹시 수연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완전 어쨌든 기본서의 내용도 판례집에 다 있는 것들을 정말 핵심 요약을 기본서에 실어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기는 기본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서, 물론 초반에는 판례집 기본서 대 판례집을 한 6대4 정도로 잡았다면 막판에는 기본서 9, 판례집 1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기도 어쨌든 뭐 철이 있든 뭐가 있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본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집도 보긴 봐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판례집을 보는 것만의 실익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그 판례집 내용을 이제 기본서에 이렇게 조금씩 요약 정리를 해서 옮겨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 수월하게 그렇게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판례집을 보면은 이제 그 목차가 이제 해당 판례에서 어떠한 게 이제 생각이 아무리 중요한 판례도 한 5, 6초 내로 다 이렇게 쫘라락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회독이 되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봤었던 것 같지, 이제 막 판례집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를 많이 봤으니까 그 정도이긴 한데, 이제 기득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5, 6초면은 저보다 더 빠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되게 책 읽는 속도가 빠르고, 이제 목차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롤 코팅 그러면 무원리가 증명 책임, 성능 기술 적격, 신규성 지모서 이렇게 쭈라륵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정말 중요한 판례다 그러면 이제 사안 포섭도 짧게 봐주고, 그렇게 하면 한 3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진님은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되셨나요? 네. 저는 7대3도 안 되고 8대2 정도 되게 본 것 같고, 판례집은 공부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처음 보는 판례만 없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봤던 것 같고요. 대신에 최신 판례만 조금 더 반복해서 두세 번 정도 더 봤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판례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사례집 관련해서 난 이렇게 공부하니까 좀 괜찮은 부분이 있었다,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일단 사례집에는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차시가 높음에도 이것을 모두 다 소화할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독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난 이거 알겠지 해서 생각해서 넘어갔었던 부분들에 대한 구멍이 생겼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분을 한 분을 구해서 2주에 1회독을 목표로, 물론 저희가 다 그 문제를 보진 않지만 50점 분량으로 서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한 문제, 나 한 문제 내니까 서로 2문제가 되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답안을 써서 PDF로 찍어서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알겠다고 해서 넘어간 문제들인데도 상대방이 내시니까 잘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부족한 점이 채워졌던 것 같고, 또 다른 분의 답안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근데 그렇게 사례집은 발췌독하면서 빈틈을 채워 나가면서,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해를 하기에는 사례집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수학 공식을 알아도 수학 문제를 못 풀듯이
특허의 기본 법리를 알아도 사례집에 나와 있는 교수님들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사례집의 문제를 수학 문제집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례집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그 이렇게 스터디 하시면서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를 하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PDF 이렇게 교환해서 봤다는 게 풀답안 혹시 작성을 50점 분량인 1시간짜리 답안 정도로 교환을 했었어요. 그게 그 평소에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라 생각했는데 풀답안 작성하면 조금 이제 다른 느낌도 있나요? 그게 확실히 일단 제가 아예 논점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문제를 보낼 때 딱 그 문제만 찍어서 보내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힌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논점을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안다고 생각해서 X 쳐진 문제였는데 빠뜨린 논점도 있었고, 근데 그랬던 점에서 되게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 됐었어가지고 그렇게 스터디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이제 상대방이랑 하나씩 출제하면서 진짜 내가 이제 풀답안까지 작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얘기 사례집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사례집은 양이 많은 게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3주에 1회독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반복을 했던 것 같고, GS 풀 때랑 마찬가지로 계속 양을 줄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춘 문제는 좀 지워가면서 양을 많이 줄이려고 했었고, 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으로 쓰기보다는 엑셀 파일에 이렇게 숫자를 매기면서 엑셀 파일로 해서 답안을 빠르게 쓰고 넘어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손에 통증이 있어서 한 달 정도는 눈으로만 풀었던 적이 있는데, 눈으로만 풀면서 이제 준원점만 확실히 잡아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끼고 한 달 정도는 전 과목을 다 눈으로만 풀었었는데, 이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눈과 머리죠?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례집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틀리는 것들 위주로 또 선별을 해놓으면 마지막에 이제 또 7월달 가가지고 또 양을 줄이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례집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례집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일단 풀답안을 작성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목차만 잡는 방식으로 빠르게 전체 1회독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특허는 특히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한 문제고, 특허는 특히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한 과목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30점, 20점짜리 문제는 이제 목차 세우는 것까지 6분, 4분으로 잡고 문제를 풀었는데, 6분 안에 처음 보는 문제를 읽고 논점을 추출하고 준원점, 분원점 배치하고 준원점 강하게 쓰는 목차까지 뽑아내는 걸 이제 훈련으로서 좀 연습하고자 했거든요. 그런 훈련을 사례집 문제를 풀면서 그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풀답안보다는 이제 문제를 읽고 목차를 뽑아내는 그 연습을 주로 하고자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씩 있네요. 풀답안 작성, 눈으로만 푸신 분, 그 다음에 목차 작성하신 분. 어느 방법으로 하든 사례집 문제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습을 하실 때 좀 많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교재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이제 특허 고득점을 하기 위한 이제 팁이나 방법 같은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먼저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특허법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신경 쓴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건 근데 특허법에 한정된다기보다는 모든 과목이 이렇게 동일하게 했었는데요. 요즘은 강조 표시가 좀 대세잖아요. 쌍따옴표가 좀 대세잖아요. 근데 이제 너도 나도 그걸 치니까 거기서 더 뭔가 차별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답안지라고 하는 시험지 맨 앞에 보면 주의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검은색 펜만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검은색 펜 1종만 사용하세요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펜을 2개를 챙겨갔어요. 제가 원래 적는 펜이랑 그 모나미 펜이 좀 두껍잖아요. 그거랑 다 챙겨가서 GS나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이 했는데요. 1분 정도 내지는 30초 정도 시간이 남으면 30점 배점인 1번 문제, 3번 문제에 대해서 그 두꺼운 걸로 쌍따옴표를 다 쳤어요. 근데 상표는 오래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못 했는데 민소랑 특허에 대해서는 그걸 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굵기로 하니까 확실히 잘 보이는 건 있어요. 이걸 시험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걸 하면 확실히 잘 보입니다. 그거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는 고득점을 위한다기보다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것 같다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를 다 풀고 답안을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차를 몇 분 안에 써야 된다 이런 강박 같은 건 사실 크게 없었고 뭐 문제를 10분 풀면 10분 푸는 거고 8분 풀면 8분 푸는 거고 근데 문제를 다 푼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다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암기는 다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목차 나눠서 애국가 쓰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쭉 써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오버해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만 다 풀 수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간 관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걸 GS에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GS 되게 여러 번 이제 보게 되실 거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문제를 다 못 풀었더라도 시간을 오버해서 다 풀고 답안도 한번 작성해보는 GS 회차가 몇 번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실용적인 말씀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답안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문제 분석 끝나고 이제 답안 작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문제 분석이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답안 쓰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 천천히 읽으라는 건 아니고 빨리 읽는데 문제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됐다면 답안 작성을 좀 미루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인 거죠? 네. 네. 혹시 또 다른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답안을 교수님들이 채점하실 때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이렇게 다 보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서 30대는 그 소제목을 다는 거를 조금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는 소결해서 문제의 결론이 나왔더라도 다시 한번 결론을 병기해주고 그리고 사안포섭이나 결론을 쓸 때는 판례를 쓸 때보다 글씨를 좀 더 또박또박하게 쓰고 크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충 보고도 답안지가 잘 읽힐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 면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5분을 타이머를 미리 맞춰놓고 5분부터 해서 시간에 좀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이게 긴장감이 처음부터 좀 생겨서 시간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런 배분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민소랑 특허의 실력 차이가 조금 커서 민소가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동안은 특허를 한두 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민소에 다 쏟는 그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계획을 좀 세웠었는데요. 그런 과감한 선택도 때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 답안 작성할 때 이제 보기 편한 답안 당연히 잘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투자는 항상 부족한 걸 채우는 공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성님 저랑 눈 마주쳤는데 네. 네. 네, 일단 질문이 특허법 고득점을 위한 방법이라고 해주셨는데 죄송한데 저는 좀 저득점을 피하자 마인드로 항상 문제 풀이도 임하고 공부를 했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득점을 피하는 방법은 이제 논점 추출해주고 준원점을 크게 쓰자. 약간 요런 기본기가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크게 느낀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그
그 강사님 그 25년도 실전 A에서 4회차 문제 3번에 설문서 3번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제조 방법이 이제 논문에 게재됐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제조 장치가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일단은 장치와 방법 간에 이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당연히 물어보는 바니까 그걸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 논문이라는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그 반포대 간행물이 게시됐는지 여부를 좀 또 함께 논점으로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배점이 5점이니까 논점이 2개가 나왔고, 그럼 이제 하나를 버려서 이제 논점 하나를 5점으로 채우자, 이 판단을 이렇게 못 해가지고 그거를 다 썼거든요. 그것도 동등한 분량으로 썼었는데 그때 그 좀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점이 그러니까 5점짜리면 이제 같은 문제여도 준논점 하나만 쓰고 넘어가자. 근데 같은 문제여도 한 7, 8점으로 가면은 앞에 선결 분논점 짧게 써주고 준논점 크게 써주고 넘어가는 게 맞겠구나. 이게 이제 저득점을 피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좀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를 좀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문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반포된 간행물 게재 일반론까지 막 적으면은 좀 부적절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준논점이랑 분논점을 구별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논점을 강하게 쓰고 분논점을 약하게 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준논점 분논점인지 처음 보면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일단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드리자면은 GS에서 한번 틀려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되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그게 이제 계속 생각이 나서 이제 자꾸 그 부분을 보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좀 분류 방법으로 하나는 이제 물어본 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해주는 게 준논점이고, 그 준논점에 이르기까지 그 선결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분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이제 건물 매수 청구권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새로운 증거 나왔으면은 이제 이게 실공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요거를 먼저 검토해주고 넘어가게 되는데, 실공방 같은 것들이 이제 준논점은 아니니까 이제 짧게 쳐주고 넘어가서 이제 처분건주의 두껍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그 분량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맞다 보면은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좀 이제 구별 기준도 이렇게 정립이 돼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그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고득점 위한 방법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준논점, 분논점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저도 되게 많이 틀려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놓고 분석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이렇게 많이 줬다? 그게 준논점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쓰다 보면 되고, 이제 뭐가 준논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판례집을 보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집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제가 이제 고득점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저는 남들 눈에 막 크게 띄고 싶지 않아서 뭐 따옴표나 그런 거는 사용을 안 했었던 것 같고, 제가 그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었던 점은,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 되게 준논점이 아닌 부수적인 논점도 쓴 경우에 되게 답안지 인상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 여기 써도 괜찮은 말이지만
굳이 이걸 쓸 바에 준원점을 한 줄 더 쓰는 게 더 강력해 보였고 자기 이해가 더 충실히 됐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수적인 논점도 거의 쓰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2시간으로 되게 짧기 때문에 준원점만 쓰더라도 시간이 되게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원점을 되게 강하게 밀고 가고 제가 알고 있는 특허법의 지식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결론까지 도출했었던 방법을 네,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은 목차를 쓸 때 친절한 목차로 쓰라는 말인데요. 한 번에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42조 사망 1호 위반인지 여부 이렇게 쓰는 목차가 좋은 목차인 것 같고 그와 반대로 42조 사망 1호 위반이 아닌지 여부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한 번 더 생각을 할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게 친절한 목차로 쓰는 것이 고득점 답안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네 도웅님 네. 저도 그 준원점, 분원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GS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수가 나오는 게 구조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은 뭐 문제 1에서 1점이 더 나오고 그런 게 문제 1, 2, 3, 4에서 쌓이다 보니까 극상위권과 상위권의 점수 차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극상위권의 모범 답안을 보면은 와 이런 것까지 썼어 싶을 정도로 되게 디테일한 것들도 많이 써두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뭔가 특히 짝수차시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분원점을 되게 많이 쓰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수석을 합격하셨던 김영주 변리사님의 합격 수기에 자기가 GS 성적이 너무 잘 나오면 이게 플러스 알파를 너무 많이 적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6월 중순쯤에 보고 제 답안을 쭉 봤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점수가 잘 나오니까 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6월 마지막 두 회차의 GS겠죠? 그래서 민소, 상표, 특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되게 담백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분원점은 거의 안 적다시피 하고 준원점 강하게 그리고 사안포점 가능하면 길게 이런 식으로 적었더니 성적이 15%에서 30%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GS 성적이 되게 잘 나와야 내지는 보통 20%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0% 안쪽에 들어야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15%에서 30%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가시는 게 멘탈에 있어서도 그리고 실제 시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GS에서 이제 강사님들별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너무 쓸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준원점 강하게 쓰고 답 맞추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주신 구간 15%에서 30% 안에 들 정도면은 그래도 나 시험장에서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플러스 알파를 살짝 좀 줄여가면서 적어야 이게 더 좋은 답안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번 나오는 이제 그 사람들의 질문 중 하나인데 목차를 잡고 쓸지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목차를 잡고 쓰는 문제도 있고 안 잡고 쓰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필속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차를 잡지 않고 바로 써내려 갔었는데요. 이거는 GS를 풀면서도 늘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저 머릿속으로도 일단 목차가 이미 머릿속에 구상이 되어 있었고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라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적용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 목차 잡는 시간을 답안지에 더 쓸 수 있으니까 플러스적인 알파 요소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점은 누락되는 논점이 없이 해야 되니까
아까 다른 변리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문제에다가 문제되는 그런 법조문, 판례들을 다 병기를 하면서 문제지에다 그냥 판례, 조문 이렇게만 써뒀던 방식으로 목차를 잡지 않고 저는 바로 써내려갔습니다. 아, 문제를 읽으면서 표시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또 이제 정형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엔 그냥 암기로 그냥 목차 없이 쓸 수 있는데 너무 또 복잡한 절차 조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정돈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또 그때는 또 잡는 게 일반적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문제에 그런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를 써내려갈 때 교수님께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설득시킬 건지, 그리고 저는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게 내가 이미 변리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추론 과정들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거를 답안지에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술술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문제가 배점이 막 15점 이렇게 큰 경우에는 저도 목차를 잡고 빠뜨리는 논점 없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10점 미만인 거는 바로바로 썼던 것 같고 한 12, 3점이다? 그러면 이제 같이 목차를 썼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점이 한 12월 정도 되실 텐데 어떻게 목차를 안 잡고 쓰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래서 2월에 암기 스파트 열심히 하시면은 전형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에 목차 없이 다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목차를 잡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에 암기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네, 이제 거의 이제 끝 부분에 다 와가네요. 네. 슬럼프 관련해서나 아니면 공부 마인드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이유는 내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저도 슬럼프가 왔었는데 그냥 했어요. 사실 뭐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 방법을 썼다거나 뭐 계획을 바꾸거나 루틴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냥 하는 게 제 성격에 맞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감수하면서 했었는데, 저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혼자 그냥 견뎌내는 게 좀 편한 타입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잠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냥 했다가 제 답입니다. 목적을 슬럼프가 왔을 때 공부를 그냥 했다. 그냥 공부가 안 돼도 일단 가서 앉고 멍 때리는 시간이 훨씬 많았지만 슬럼프 기간에는 그래도 앉아 있었던 거에 의미를 두고 그냥 공부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약간 좀 수험가의 이제 절반 정도 분들이 채택하는 방식이죠. 슬럼프는 공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니까 공부를 계속하면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가 왔다가 사라졌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그게 진짜 객관적인 의미로 슬럼프였다고 했을지라도 저는 그게 슬럼프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도 어차피 슬럼프 아니고 그냥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진짜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울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울어도 약간 침대 가서 우는 게 아니고 책상 앞에서 울어도 책은 펴놓고 그럼 이제 또 울어도 이제 책은 보이거든요. 그럼 공부를 그래도 하다 보면은 이제 울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잊고 그냥 이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울더라도 책상 앞에서 울어라. 근데 공부는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나태해지면은 언제 다시 복구될지도 모르니까 곧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곧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네,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공부를 좀 꾸준히 그래도 해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크게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슬럼프가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공부를 하는 수험생인 저의 신분이 이제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학교에 가고 출근을 하듯이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좀 힘들면 전화 스터디 끝나고 10분 정도 이제 스터디하는 친구랑 수다를 떤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험 생활 속에서도 약간 소소한 즐거움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슬럼프를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스터디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혹시 얘기를 나눈다는 게 좀 어떤 얘기들 이렇게 갑자기 공부 얘기하다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건가요? 네. 지스 썼는데 뭐 틀린 게 있었으면 그런 좀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네, 수험과 관련된 수다기는 했습니다. 네. 소소한 얘기라도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좀 네, 즐거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우성님, 네. 네. 일단은 슬럼프는 이제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빈도나 이제 깊이는 다를지언정 이제 한 번쯤은 다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슬럼프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세워둔 목표 대비 자신의 현실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좀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주변 이제 그 같이 공부한 수험생이나 아니면 합격자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을 좀 털어놓는 방법을 썼었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좀 부끄럽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합격자분들이나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우석아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나한테 말해줄래?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제가 그렇게 요청하면 그대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제가 그렇게 요청해서 들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격자분들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슬럼프를 좀 극복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슬럼프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서 앉아서 공부해야지 하는데 매일매일 좀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엎어져서 이제 원래 일어나기로 했던 시간에 못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 자기 계획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한테 화가 나서 그 망가져버린 제 계획을 마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1시간 늦잠 잤으면 그냥 1시간 늦게 시작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나서 그냥 오전을 다 날린다던가 막 이런 적도 1차 때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든 생각이 이제 눈 딱 감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앉아서 책 펴보자. 그러면 이미 맨날 아침에 학교 갔는데 이제 막 점심 때 가면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하루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 다 하지 말고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서 책 펴보면은 또 신기하게 책이 읽힙니다. 공부가 잘 돼요. 이게 한번 엎어졌다는 거는 이제 바닥을 쳤다는 거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공부가 잘 돼서 또 어느새 한 2-3시간 훌쩍 시간이 지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슬럼프 정리하면은 슬럼프는 반드시 오기 마련이고 또 그건 이제 자신이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의 동력을 잃지 말고 공부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마무리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약간
수연님한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이게 차씨가 이제 높아지다 보면은 이제 이 공부 태도 관련해서 약간 좀 이거 왠지 다 아는 것 같고 약간 매너리즘이라든지 약간 이거 내가 다 아는데 적당히 보면 되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다 되게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보다 머리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일부러 주입을 시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늘 문제가 GS가 4시차일 때도 GS 문제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매너리즘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봤던 거니까 그냥 넘겨야지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발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안다고 해서 넘겼는데 몰랐던 거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스터디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찝어주셨던 점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이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껴서 3월 달부터 민특상 모두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이번 질문은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응원의 한 말씀씩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하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합격하는 것은 불합격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실 테고 20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200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합격 수기만을 쫓아서 자신만의 고유의 방법을 버리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토닥이면서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합격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합격이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뿐이니까 이제 수험생활 속에서도 나름의 즐거움을 찾으시면서 끝까지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수연님의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그 물건 만들어내는 제조 방법이 일대 다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실력과 그 실력을 만들어내는 공부 방법도 일대 다에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공부 방법을 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동력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공부 방법을 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공부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을 때 저희가 오늘 촬영한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박형준 변리사님이 예상 질문 같은 걸 미리 주셔서 이걸 좀 적었었는데 여기서 제일 시간 많이 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길게도 썼다가 뭐 다 지워보고 해서 내린 딱 문장이 하나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근데 뭔가 한 문장이니까 되게 성의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진심은 이런 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운이 좋아서 그냥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험생 때 이런 말 운이 좋아서 합격한 것 같다, 운이 좋아서 고득점한 것 같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수험생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운이 좋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실력이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불합격을 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운이 안 좋았다. 그리고 올해는 꼭 운이 찾아올 거다. 그래서 그 운이 찾아왔을 때 그 운을 잡으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게 특허 고득점 방법론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서 찍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민소 고득점 팀, 뭐 상표 고득점 팀, 뭐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중간 지점을 차지하는 이제 특허로서 여러분들한테 일정한 방향 지침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제가 진짜 좀 많이 요구를 했어요. 진짜 매번 뻔한 소리 말고 좀 구체적인 거 얘기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진짜 정말 많은 얘기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 영상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작년에 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앉아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다, 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힘든 시기 겪고 계시는데 이겨내셔서 내년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까요?